안녕하세요, 모험왕별입니다. 어느덧 제 이름보다는 모험왕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졌는데요. 오늘부터 모험왕별이의 대표 컨텐츠 일본 일주 자전거 여행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84일) 동안 오로지 자전거만으로 일본의 끝에서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야말로 악정고투인데요. 그 와중에 또 핸드폰까지 박살나서 이렇게 살살 건드리면은 꼬리로 이렇게 찌르려고 그래요. 침수 피해가 대단해요. 소나기 한 방에 완전 재앙입니다, 재앙.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언제 비가 내릴지 눈이 내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로에는 야생 원숭이는 물론 멧돼지도 튀어나오곤 했죠. We are in the toilets at the base of Mount Fuji. 자, 빠르게 하산합니다. 여기 조금만 더 있다가는 얼어 죽겠네요. 이때만 해도 모험이나 탐험 같은 건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한 번의 여행을 계기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심하기 이를 데 없었던 평범했던 제가 어느샌가 모험과 탐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자전거 캠핑 붐이 불던 시기라 누구나 자전거에 텐트 하나만 달랑 싣고 여행을 떠나곤 했죠. 운이 좋을 땐 남의 집 앞마당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했고요. 사랑과 정성이 한가득 담긴 식사를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정된 캠핑 장소 외에 캠핑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곤란한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모험왕별이 모험왕별이 이 평범한 자전거와 함께 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자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전거 캠핑에 대해 알아볼수록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자전거 캠핑, 그 시작은 누구나 그렇듯 초라했습니다. 자전거에 싸구려 캠핑 용품을 싣고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생각만큼 낭만적이진 않았지만 왠지 모를 매력이 있더군요. 그리고 밤이 돼서 텐트를 치니 진짜 모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침이 되어 텐트에서 일어나니 온몸이 찌뿌둥했습니다. 고생 이런 고생이 따로 없더군요. 캠핑 용품들이 다 젖어서 정리하는데 너무나 애를 먹었죠. 그렇게 얼어붙은 주먹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또다시 모험을 떠납니다. 모든 게 얼어붙는 추운 날씨였지만 많은 분들께서 자전거를 타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길을 달린다고 생각하니 왠지 힘이 솟았습니다. 페달을 밟을수록 멋진 풍경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여있는 도로, 아찔한 빙판길, 시커먼 터널을 지나 자전거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어느덧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어느새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내 힘만으로 이곳까지 왔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종착지가 어디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촌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릴 때쯤 허름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름한 여간방에 가서 인생 최고의 꿀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그 끝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당시만 해도 강촌대교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다리 아래를 통과할 때면 짜릿한 스릴을 느꼈죠.
페달을 밟다 보니 온몸에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코와 입을 통해 청량한 향기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암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겨울 의암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춘천에 도착한 우리는 근사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았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소양강댐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그게 어찌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댐을 내려와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한겨울 자전거 여행, 두려움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니 별거 아니더군요. 저는 자신감이 붙었고 얼마 후에는 더욱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모험왕 별이, 모험왕 별이. 다시 한번 짐을 꾸리고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여행을 위해 좋은 침낭도 장만을 했죠. 그래서인지 텐트 안이 조금 더 따뜻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서둘러 아침을 먹고 짐을 정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앞불싸 자전거가 고장나고 말았군요. 예전 같으면 많이 당황했겠지만 이제는 뚝딱뚝딱 잘도 고칩니다. 자전거를 고치고 조금 달리다 보니 눈앞에 국도가 펼쳐졌습니다. 살짝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서 페달을 밟았어요. 날이 춥다 보니 밥을 해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 다음 날은 설악산 한계령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나 오는 줄 알았던 이곳을 제가 와버렸군요. 어쨌든 저는 시리얼을 씹어가며 한계령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내려서 끌다 타다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정상이더라고요. 해가 저물어버린 한계령 고개를 내려오다 보니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산중턱에 이름 없는 식당에서 먹은 이 된장찌개는 평생 기억에 남을 감동적인 맛이었습니다. 모험왕 별이. 다음 날부터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따라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다는 많이 추웠지만 그만큼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냥 무작정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곤 했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시뻘건 해돋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식사를 라면이나 3분 요리로 때워야 했지만 전혀 불만은 없었습니다. 카메라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태양광 충전기면 충분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집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전거 여행은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저무는군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산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가 뜨면 출발하고 해가 지면 잠든다. 그것이 바로 자전거 여행의 법칙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뭔가 기분이 쎄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핫팩을 넣어뒀는데
너무 뜨거웠는지 카드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별 수 있나요? 그냥 가는 거죠. 낚시꾼 아저씨들도 구경하고 거대한 전함에 전쟁기념관도 들려보고 하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도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정동진까지 와버렸어요. 평범한 줄만 알았던 내 자전거가 새삼 대견스러웠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 웬 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바닷가에 왜 이렇게 산이 많어? 투덜투덜대며 페달을 밟다 보니 금세 밤이 되었고 오늘은 해수욕장 하나를 통째로 전세냈습니다. 밤에 자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텐트가 몇 미터나 날아갔습니다. 하마터면 텐트를 타고 일본까지 날아갈 뻔했다고요. 다음날 일어나니 텐트 안이 모래로 한가득이었습니다. 천장을 지지하는 텐트 폴대는 부러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 날은 어찌나 추운지 근처 횟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경치가 끝내주는 횟집이었는데요. 제가 불쌍해 보였던지 회덮밥을 아주 듬뿍 얹어주셨어요.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 왠지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앉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꾸역꾸역 페달을 밟다 보니 근사한 정자도 보고 오늘은 웬일인지 공장들이 그렇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뭔가 근사한 건 안 나오나 싶을 때쯤 북평 해암정이라는 멋진 문화재가 나타났어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추암해변에 도착하니 오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오리들 사진을 찍고 있었더니 갑자기 거위 한 마리가 저에게 돌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난 거위가 그렇게나 무서운 동물이라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지 뭐예요. 우여곡절 끝에 추암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멋진 촛대바위가 있는 곳이었어요. 한참 동안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보려고 애를 썼지만 왠지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한 삼척에서 근사한 해변을 내려다보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사진 찍고 그러는 것도 살짝 지겨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묵묵히 페달만 밟게 되더라고요. 며칠 동안 해안을 따라 달려서인지 이제는 모든 게 무덤덤해 보였어요. 점점 더 공장들이 자주 보였고 오르막길도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이제는 이런 문화재를 봐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남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으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기가 막힌 풍경이었습니다. 근처에는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밥을 먹다가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로드 자전거에 간단하게 세팅을 한 채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죠. 이 자전거를 보고 많은 걸 느끼게 되었고 일본 일주 여행 때는 이 친구와 똑같은 세팅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인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산이 보일 때까진 어떻게든 견뎌야만 했죠. 언젠가는 말도 안 되는 오르막길을 올랐더니 버스 정류장에 이런 낙서들이 돼 있더라고요. 살려주세요. 물 좀 주세요. 길을 잘못 들은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는 어찌나 짧은지 조금 달린다 싶으면 해가 저물곤 했죠. 여행 도중 가장 즐거울 때는 시장 구경을 할 때였습니다. 시장에 가면 온갖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뭔가를 사지 않더라도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봄의 향기를 찾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부산에 도착하고 나니 웬일인지 서울로 되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저는 어느덧 일본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 있었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